그러니까 오늘은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경제 기사 시사에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근의 속속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4월 3일 아침 시사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코스피가 6주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3,112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다소 떨어져서 1,127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기관이 쌍끌이로 어제 3,100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서 주로 전기차라든지 전력통신망 투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국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으로 미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 그다음 미국의 그 전기차, 통신 인프라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오르면서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로 한 달여 만에 3,100을 돌파했다. 그런데 개인은 9,500억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으로 첫 번째가 그 2조 2,500억 달러의 21세기 뉴딜이라고 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보다도 재정 지출 비중이 GDP 대비해서 비중이 더 큰 그 제2의 뉴딜, 21세기 뉴딜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투자에 힘입어서 미국에서 S&P 500이 사상 첫 4천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이 영향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백신 효과로 미국 제조업이 화랑의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64.7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6.2에서 6.0으로 하락하고 미국 경제는 거의 완연하게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미국 주가가 상승하고 그 여파로 한국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S&P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의 그 행정부의 투자 정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전자 쪽에서 기술 쪽에서 투자가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로 기술주 중심의 S&P 500의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또 이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그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주와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차량의 현대차의 미국 그 판매가 굉장한 호조를 보이면서 자동차와 반도체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지금 어제 3월 26일 대비 4월 2일 어제까지의 증가율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증가율이 각각 8.3%, 7.4%를 기록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4%를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권회사 쪽에서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2위 다툼이 치열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키움증권은 온라인 증권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삼성증권은 오프라인 증권 회사로서 전통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증권과 온라인 증권 회사 간의 2위 다툼이 치열하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증권회사 쪽에서 지금 현재 분산 투자의 끝판왕이다. EMP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ETF 펀드인데 ETF 펀드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죠. 상장 지수 펀드에 벌써 투자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그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해주는
ETF Managed Portfolio라고 그래서 EMP, ETF Managed Portfolio에 투자가 증가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동학 게임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를 하다가 개인 투자가 어느 정도 한계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다시 ETF를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해주는 EMP 펀드의 투자가 펀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MP 펀드 평균 수익률이 지난 1년 동안 23%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그 MZ 세대라고 30대 이하주로 2030 세대를 말하는데 2030 세대가 뉴딜 펀드 21.5%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 여기에 또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뉴딜 펀드가 5분 만에 다 완판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딜 펀드가 21.5%의 손실 보존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한 엄청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댄스를 맡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가 어제 드디어 7,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 이제 장중에 어제 7,400만 원까지 올라가서 암호화폐가 연일 지금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 본 건데 약 7,26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오르락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금리 상승 예상을 했던 금리 상승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상승이 지연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주가와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한 4만 정도 4천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한 6천만 원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심리적 저지선까지 상한선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반락하고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그래프 추세를 보면 비교적 상당히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그 심리적 저지선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연준의 금리 상승이 확실시 될 때까지 다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래프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비트코인 59,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래프를 보더라도 미국도 한국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심리적 상한선에 저지선에 도달하면 다소 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어제 210만 원을 2,100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좀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주로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된 그런 코인인데 이번에 디파이 열풍이 탈중앙화 금융 열풍이 불면서 지금 그 탈중앙화 금융은 주로 스마트 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폭이 비트코인 상승폭의 약 한 2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상화폐 쪽에서 생태계에 돈이 넘쳐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도 다소 줄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여기 굉장한 그야말로 그 기폭제가 되고 있는 중 하나가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미국 코인베이스가 상장 기업가치 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 원에 할 것으로 되는데 코인베이스가 상장 14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가상화폐 생태계, 가상자산 생태계에 상당한 좋은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도 이제 보다는 알트코인에
전체 코인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 8,800개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을 되게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전체 시총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한 코인이고요. 제일 처음 출시된 거 2009년 1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출시된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NFT라고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거. 주로 예술품을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화된 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특히 이제 NFT가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죠. 정품 인증서가 최근에 그 디지털 그림 하나가 68억 원에 팔리면서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관련된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한국의 암호화폐 빅2 그러면 업비트와 빗썸인데 업비트와 빗썸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가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가 대충 한 1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큰 문제인데요.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 정세균 총리가 4차 유행이 진입될 것으로 걱정이 된다. 지금 현재 매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는 것이 지속이 되면서 4차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이걸 어기면은 2개를 어기면 바로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백신을 확보해서 거의 좀 영국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미국도 경기가 지금 회복을 바로 그냥 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백신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물리적인 그런 방역 수칙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은 아주 저조한데 현재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1차 접종인데 백신은 최소 2번을 맞아야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분기 확보량도 태부족이다. 지금 현재 1분 상반기 중에 1,150만 명을 맞출 계획이었는데 절반 정도만 지금 도입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얀센이나 모더나든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이 모더나와 통화까지 했는데 2천만 명분의 깜깜 소식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111위, 심지어는 뭐 루안다라든지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보다도 더 낮은 상황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백신 확보에 얼마나 소홀히 해왔나. 뭐 K방역 자랑만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백신 확보는 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정부의 실정, 온갖 경제 안보 실정에 주택 뭐 등등 실정에 덧붙여서 백신 확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백신 116.18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116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벌써 이미 한 번 다 맞고 두 번째 맞고 있다는 얘기죠. 영국은 52. 그러니까 어 50이니까 이제 우리는 1.8인데 50이니까 지금 52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 얘기고 횟수가 52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사람당 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이미 한 번 정도 맞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45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부탄과 지브롤터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모든 국민들이 1.1회씩 맞았고 영국이나 미국도 0.5회 정도씩 이미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0.01명 정도, 0.018명 정도밖에 1회 정도밖에 명밖에 맞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 백신 확보조차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쪽 요즘 뭐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부산, 서울 보궐선거를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쪽을 보면은 여권에서는 당에서는 연일 반성한다고 그러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 안 뛴 나라가 없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책 기조 전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로 여권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여당의 정책 실패 인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 지금 이것이 청와대 부동산 정책 일관성 중요 발언은 여당의 사과 릴레이가 쇼였나?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쇼였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종부세 완화한다고 하더니 종부세 완화를 오히려 종부세를 더 강화시켰죠. 그것처럼 지금 선거를 앞둔 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청와대는 실패를 부인하고 여당은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시가가 너무 급등하면서 또 심지어는 한 아파트 내에서도 뭐 앞집, 뒷집이 다르고 이런 엉망인 그런 공시가를 토대로 엄청난 세금들이 부과되면서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파트마다 연명부를 작성하는 등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오히려 짓누르는 국민들의 개인재산 침해 소지까지 있는 빅브라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거래 허가제가 도입돼 있어 뭐 같은 동네에서 왜 이사 가려고 하느냐, 뭐 허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속에서 이걸 일일이 금융이나 거래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설립이 오히려 지금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빅브라더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LH발 투기 수사는 인력이 1,500명이나 투입돼서 수사를 지금까지 했는데 겨우 구속은 포천시 공무원 1명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면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포천시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로 구속한 것보다는 그와 연관된 별건 수사를 가지고 구속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1,500명이나 투입돼서 한 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겨우 구속이 한 건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회의원은 소환조차도 못했다 하면서 지금 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본부로 넘어가서 한 경찰의 어, 수사가 이게 뭐 수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LH발 투기 수사도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H 비리늪에서 공공기관 계획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공공기관 계획하느라고 심지어는 공공기관 계획을 하느라고 해서 엄청난 선거에 마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구에서 선거에 패배한데 그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공공기관 계획이 상당한 타격을 줬다.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공공기관 계획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을 슬림하고 부채를 줄이고 했는데 다시 부채가 증가해서 지금 현재 부채가 39개 부채가 총 521조에 작년 말에 달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앞으로 2024년 한 2, 3년 뒤에는 600조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기관 부채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한국전력이 약 130조, 그다음에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LH공사가 120조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갚아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지금 2030 젊은 사람들 세금을 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39곳만 521조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중앙 공공기관에도 한 3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다 집계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문정부의 부동산 판이 흔들린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영선이나 오세훈 모두 다 규제 완화를 박영선은 공시가 인상을 제한하겠다 약속을 했고 오세훈도 재산세 감면을 구상을 강조했고 두 후보 모두 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 것이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분석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가격이 날고 유가가 뛰니까 사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기준이 2.0%입니다. 이제 2.0%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경기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반기업 정책,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경기는 계속,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설상가상이 되어서 경기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또 백신 확보도 안 돼가지고 경기 회복이 언제 될지도 전망도 확실치 않은 그런 속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동떨어지게 경기도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서 물가는 유가 같은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파는 305%, 사과는 55%, 달걀도 40% 이렇게 물가 상승, 다른 그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밥상 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정말 이 물가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왜 놔두면 경기도 회복이 안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본래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도체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공장 하나 세우는데 보통 20조 원 정도 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도체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4월 12일에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재로 지금 반도체 대책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이 안보보좌관이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반도체를 갖다 안보 문제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4차 산업의 패권 문제도 걸려 있고 국가 안보 차원에 중요하다, 반도체가. 그래서 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미국에서 4월 12일 날 여는데, 한국도 삼성도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업들을 불러서 공급망을 새 판을 짠다,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한국의 삼성이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국가 안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생산 주도권을 잡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견제하는 그런 다목적을 가진 그 회의에 삼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 정부죠. 보통 친중 종북 정부라 얘기합니다. 한미 관계가 오히려 흔들릴 정도로 친중 정부를 하고 있는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백악관은 삼성전자를 회의에 참여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삼성으로서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가장 직접적인 고민은 미국의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SUV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전년 3월에 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나 증가했다, 그런 굉장히 반가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현대차 SUV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골프 한기 타이거우즈가 차가 몇 번 굴르는 엄청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타이거우즈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 SUV가 굉장히 강한 차다 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근데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아직도 현대기아차가 GM이 1분기 판매량이 63만 대, 63만 9천 대, 63만 9천 대군요. 도요타가 60만 대, 포드가 52만 대,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47만 대, 혼다가 34만 대, 기아차가 33만 대.
그러니까 자동 판매 순위로 본다면은 5번째 정도인데 혼다와 거의 맞먹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판매 증가율이 22.8%로 가장 빠르다 하는 것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서 반도체 백악관 회의에도 삼성의 참여 요구를 받았고 또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너무나 많은 규제와 너무나 많은 세금과 또 너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노조들의 그런 어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아차 신차 대박이 한국과 미국에서 신기록을 질주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역시 우리나라 노조 문제가 있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내연차에 필요했던 인력들이 많이 인제 필요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새로운 인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인력 조정을 하려면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노조가 허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엔진 쪽에 이제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가 없거든요. 내연 엔진이 필요 없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내연 엔진의 6,900 개의 부품이 필요가 없어지고 구동이나 이런 데서도 전장에서도 그 인력이 부품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부품이 한 37%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이 인제 재래식 내연차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되면서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노조가 반대하면서 굉장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노조의 허락 없이는 생산은 물론이고 온라인 판매도 안 된다. 이런 정말 발목 잡기. 옛날에 연구에 있었던 적기조례라는 것이 인제 자동차가 연구에 발명됐는데 마부들의 실험 문제 때문에 적기를 들고 빨간 길을 들고 자동차를 허용은 하는데 빨간 길을 들고 그 사람을 앞에 걸어가게 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보다도 빨리 가면 안 되는 그 적기조례예요. 그것이 거의 제가 조사해 보니까 80년 전 이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 한 80년 정도나 지속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영국의 자동차는 몰락하고 그 자동차는 제일 먼저 발명했지만 자동차의 대부분 독일로 넘어갔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전기차나 또 SUV나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52시간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멘트 공급이 지금 시멘트가 부족해서 건설회사들이 시멘트 회사에 가서 며칠씩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인이다. 그것이 시멘트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제 감사 선임 때 3% 룰을 적용하는 바람에 그 대주주도 아무리 대주주라도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판을 흔들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 국민연금의 대기업의 거의 10% 이상을 갖고 있는 대기업 지분율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마 한 몇백 개 정도가 됐던 걸로 조사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0년 상장사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기업 수가 313개입니다. 313개 되면서 이들의 그 대주주도 3% 밖에 감사 선임위원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5%가 넘는 지분을 확보한 313개 대기업이 거의 국민연금이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문정권의 기업 국유화가 촉발됐다. 그런 안타까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앞에서 본 것처럼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선진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쪽에서 선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과 기업 규제로 우열이 갈려지는데 한국은 세금 부담도 높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의 세금 실효세율은 대만의 TSMC의 2배가 넘는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삼성 반도체의 실효세율 부담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기업 규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산업 백군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게 더 강화되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세부담과 기업 규제가 글로벌 산업 백군 전쟁의 우열을 반가름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기업의 폭탄을 뽑으면서 이제 그 집권 4년을 넘기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상공인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서 기업인들과 소통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계속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하고 실제로는 뒤에서는 기업을 계속 규제하고 세금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세금을 더 부과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비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은행이 계속 모바일화되면서 비대면화되면서 지점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다. 상반기에도 50개 정도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점 폐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만은 은행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비대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 수요가 없는 지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네카라 쿠베라는 말이 나왔군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인데 이 니카라쿠바에서 IT 개발자 모시기 경쟁에서 예컨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약 900명을 뽑는다든지 카카오에서는 1억 원에서 상당의 스탁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뭐 등등 이 해서 지금 현재 IT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IT 인력이 부족하고 인데 비해서 IT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17 년마다 21조 원 정도였던 IT 시장이 현재 현재 23조 8천억 정도까지 성장을 한 데 비해서 인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인력난이 심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면은 AR 증강현실이죠. 가상 또 VR 가상현실에 18,700명이 부족하고요. 인공지능에도 9,986명 거의 10,000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게다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ICT 쪽 인력이 너무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지난 40년이 넘은 교육 평준화 정책 때문에 사실은 뭐 고교 졸업생의 거의 3분의 2가 수학 포기자, 수포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예상된 결과입니다. 우리 지난 40년의 교육의 실패 결과가 초래한 인력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AI 혁신, AI 교육을 어 AI 교육 격차를 줄일 AI 혁신을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좌파들이 교육계도 장악하면서 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이념 교육만 시키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어제 정말 공수처가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 공수처장이 지금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는데 공수처장 전용 차량을 보내서 에스코트를 해서 수사했다는 것이 게다가 그것도 운전 기사가 그 공수처장의 5급 변호사인 5급 변호사인 비서가 차를 몰았다. 이런 사진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공수처장이 피의자에게 공수처장의 차량을 그것도 비서가 운전기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밀이 많길래 비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고 또 그 차로 돌려보내는 그것도 몰래 뒤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래서 지금 뭐 게다가 최근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어 등을 비롯해서 이제 4명이 지금 수사선장인데 이거는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한 사건들이 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두 사람 이미 기소가 돼 있고 유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수사 중인데 조사 없이 기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그 공수처장이 1시간 정도 면담했는데도 수사 기록도 남긴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도 무시한 공수처의 황제 조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 호위처로 전락한
할 것으로 우리가 많이 되어 왔는데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훈련과 수사 준칙도 위반하고 정권의 호의처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금 아마 이게 아마 처음 조사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 공수처법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1+4라고 그래 가지고 여당과 그다음에 나머지 조그마한 군소 정당들을 와 함께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우려됐던 문제가 지금 시작부터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승윤 황제조사는 공수처장이 존재이유를 스스로 보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의자를 공수처장이 차를 보내서 황제의 피의자를 모셔오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해서 당장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칼럼들이 계속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최근에 국정수익 평가가 33%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예, 긍정 지지율이 33%로 하는 것은 거의 특정 지역의 거의 30%에 달하는 그야말로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을 고려하면 거의 지지율이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레임덕을 넘어서 대더덕에 도달하고 있다. 레임덕은 정책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넘어서 임기 중 정치적 뇌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대더덕에 빠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런 정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등 시민운동으로 헤게모니를 잡았던 참여연대 강남 좌파 천국을 만들었는데 이 강남 좌파 천국에 대한 이번에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반격이 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4.7 선거 저항의 서막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조국이라든지 이런 박원순 등등 최근에 예리지 사건을 보여준 많은 정말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소위 강남 좌파들의 행태, 나는 이렇게 올리는데 국민들은 올리면 안 된다. 또 내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병력을 또 정말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또 병역을 심지어 기피하고 이러는데 국민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일종의 강남 좌파죠. 심지어는 내 강남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국민들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정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완전히 지난 4년 동안 강남 좌파 천국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격을 하는 저항의 서막이 4.7 선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우리 외교장관이 중국의 왕이 장관의 초청을 받아서 회동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이 얘기 어제 오늘 이제 하는데 이 얘기가 왕이 장관이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의 중국을 주변에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이 외교부 장관 양재철 정치국은 또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여러 나라들을 지금 현재 만나면서 주변국 우건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것만 봐도 미국의 쿼드라고 하는 태평양 인도 전략에 대응해서 중국도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장관이 왕이 장관을 만나러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그 동네에 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또 얘기 나오면서 아마도 왕이가 정의용한테 미국의 대중 정치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란 미 랜드 연구소의 샘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역할론을 생각하면서 종전선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과 갈등이 예고된다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가장 미중 간의 쟁패에 관해서 동맹 서로 맞추기, 동맹 만들기에 지금 미 중국이 광분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지금 미국과 동맹 보조를 맞춰야 대북 정책 효과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견제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드디어 한국의 쿼드 참여 요청을 했다.
정의용 장관 중국 방문 직전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정부의 추진은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있고, 그러니까 비핵화도 안 되는데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있고 대북 정책 중심은 비핵화해야 돼. 비핵화인데 문재인 대통령 대북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이고, 미국 얘기하는, 바이든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것이 이번 서울에 얼마 전 열렸던 2+2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또 국방부가 이번에 천안함 진상 규명위에서 재조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좀 난리가 나면서, 아니 천안함이 당연히 북한의 소행으로 격침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재조사하자. 10년도 넘은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 우리의 장병 46명이 전사한 이 큰 사건이죠. 그런데 국방부가 알고도 지금 항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진상 규명위가 만장일치로 서둘러 각하를 했는데, 이걸 이미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해가지고 유족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고 있는 진상 규명위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또 정말 어이가 없는 것 중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북한의 미사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그림이 소개되는 해외 미술 전시에 우리나라에서 8,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정말 어디까지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얀마의 반중 확산, 미얀마 군부,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친중 쿠데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의 거기에 대항해서 반중 세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대응해서 중공군이 국경지대 직결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죠. 반중 세력에 대해서 자제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홍콩도 얼마 전에 시진핑이 애국자 취향이라는 것을 주장한 이후에 바로 그냥 홍콩도 이미 그 홍콩 행정장관이라고 그러죠.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잠잠 이제 완전히 진압되면서 완전히 직할 통치가 본격화되었죠. 지금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 게다가 또 남중국해 중국배 250척이 새로운 인공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사건만 봐도 미얀마 사태, 그다음에 홍콩 사태, 심지어는 남중국해 문제,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이 얼마나 영토 확장에 광분해 있는 그런 국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역사가들이 중국이 내부적으로 돼서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단합하지 할 때만 중국 주변 국가들이 비교적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이미 내부 단합이 끝나고 나면 영토 확장을 위한 외부로 손을 뻗치면서 항상 주변 국가들이 괴로웠다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평인데, 지금의 중국은 지금 뭐 티베트, 위구르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몽고도 점령을 하고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 홍콩 사태, 그다음 남중국해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의 영토 확장, 패권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친중 종북 정부가 계속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이 장관이 중국의 외교장관이 부른다니까 얼른 날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뭐 상황도 이게 미얀마 사태 이런 것들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시사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